예, 지난 시간에 벡터의 크기를 정의했죠. 나무는 놓쳐도 숲은 고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벡터의 크기를 정의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벡터의 크기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요소들 절대값 씌워서 제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운 걸로 정의를 했죠. 꼭 그렇게 정의를 해야만 하는 건 아니나 그렇게 하면 좋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벡터의 크기와 내적이 관계를 맺기 때문이죠. 내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이 0일 때 우린 두 벡터가 직교한다고 말한다고 했죠. 그리고 직교하는 벡터들끼리 모여있는 벡터 공간이 있으면 그것들이 또 직교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벡터 공간의 직교성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 A라는 선형 연산자와 관련해서 4개의 펀더멘탈한 부분 공간이 있었는데 Rn에는 이런 두 개가 있었고 Rm에는 이런 두 개가 있었는데 이들 사이에 Rn에 있는 이 두 개가 서로 직교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펍을 정의했는데 얘랑 직교하는 모든 벡터를 다 모은 거를 이렇게 RA 트랜스포 펍이라고 했는데 그게 NA랑 같다 하는 얘기를 했었고 또 R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4개의 펀더멘탈한 부분 공간 가운데 Rn의 부분 공간 2개 사이에 그런 직교성이 성립하고 또 Rm의 부분 공간 2개 사이에 그런 직교성이 성립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벡터 공간의 썸을 정의했어요. 벡터 공간의 썸을 정의했는데 우리 벡터 공간도 집합이니까 집합의 연산 이제 3가지 알아요. 여집합 빼고 합집합, 교집합, 그 다음에 지금 정의한 합. 벡터 공간의 연산 3개 가운데 합집합은 벡터 공간성을 유지하지 못하지만 나머지 2개 교집합과 합은 벡터 공간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증명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쉽게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얘가 벡터 공간이 아닌 건 간단히 발례를 봤으니까 더 이야기할 필요 없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얘가 벡터 공간이니까 이제 그것의 차원을 얘기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차원이 바로 이렇더라 라는 이야기까지 했고 그것의 증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 식을 보면서 이걸 떠올렸어요. P와 Q가 유한집합이라면 합집합의 원소의 수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바로 얘의 베이시스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겠거니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 둘 사이에 그 공통점을 여러분이 발견을 했다면 자 그래서 이제 증명을 해볼게요. 자 V의 베이시스 벡터를 가정합니다. W의 베이시스 벡터를 가정해요. V의 베이시스 벡터를 컬럼으로 한 행렬을 A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V가 A의 레인지 스페이스라는 얘기죠. 또 W의 베이시스 벡터를 컬럼으로 하는 행렬을 B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W가 B의 레인지 스페이스겠죠. 그리고 A, B의 컬럼들은 각각 모두 베이시스 벡터니까 독립일 테고 따라서 요 A하고 B는 모두 풀 컬럼 랭크를 갖는 행렬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V 더하기 W의 벡터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 안에 있는 벡터는 여기 있는 벡터와 여기 있는 벡터의 합이니까 여기 있는 벡터는 A의 컬럼들의 조합이고 여기 있는 벡터는 여기의 컬럼들의 조합이니까 이 안에 있는 벡터는 그냥 A의 컬럼들의 조합 더하기 B의 컬럼들의 조합인 거죠. 그래서 내가 D라는 행렬을 이렇게 A, B의 컬럼을 다 모아서 만들면 바로 D에 있는 컬럼들의 조합이 V 플러스 W에 있는 거니까 D의 레인지 스페이스가 V 더하기 W랑 같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다만 A, B는 각각 V와 W의 베이시스 벡터들을 컬럼으로 하는 행렬이니까 풀 컬럼 랭크였어요. 그런데 D는 A의 컬럼들은 자기들끼리 독립이고 B의 컬럼들은 또 자기들끼리 독립이지만 A의 컬럼과 B의 컬럼들을 모아놓으면 독립성이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D라는 행렬의 컬럼들의 조합으로
더하기 W의 요소들이 포함이 되지만 하지만 D가 A와 B처럼 풀 컬럼 랭크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A하고 B는 각각 풀 컬럼 랭크 행렬이지만 D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든 이제 V 더하기 W를 뒤의 레인지 스페이스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의 차원은 당연히 D의 랭크겠죠. D의 랭크인데 V 더하기 W 우리가 증명하는 건 뭐죠? 우리가 증명하는 건 이거예요. 얘는 뭡니까? A의 컬럼 수, 얘는 B의 컬럼 수. 그러니까 이 둘 더한 거는 바로 D의 컬럼 수예요. D의 컬럼 수. 얘는 뭡니까? 얘는 랭크 더하기 널 스페이스 차원이 바로 컬럼 수니까 얘는 이거 빼기 D의 널 스페이스의 차원이 되어야만 이 정리가 성립을 하는 거겠죠. 따라서 이게 성립하면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바로 이거를 보일 수 있게 돼요. 지저분하네. 지웁시다. 다시 한번 보죠. 차원은 V 더하기 W가 D의 레인지 스페이스니까 D의 레인지 스페이스 차원, 즉 D의 랭크랑 같고 D의 랭크는 D의 컬럼수 빼기 널 스페이스 차원이에요. D의 컬럼수는 A의 컬럼수 더하기 B의 컬럼수. 그러니까 얘죠. 그래서 얘가 되면 이 정리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스타 요것만 확인하면 정리 증명은 완성이 돼요. 별 얘기 아니죠. A 베이스 벡터 모아놓고 B 베이스 벡터 모아놓고 두 개를 붙여놓으니까 자기들 사이에 종속인 게 있을 수 있겠죠. 그거 빼주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D의 널 스페이스. 그 개수가 빼야 될 벡터의 개수가 D의 널 스페이스의 차원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요 스타 표시 붙은 거 요것만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자, 이것만 해볼까요, 이제? V와 W의 교집합의 차원은 D의 널 스페이스의 차원과 같다. D라는 행렬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V의 베이시스와 W의 베이시스를 쭉 늘어놓아서 만든 행렬인 거죠. 자,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이게 성립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요. 그럼 이제 전체 증명이 끝나는 거죠. 자, 봅시다. 일단 ND와 V 요 둘 사이에 벡터 공간을 이렇게 유한하게 그리는 거 좀 벡터 공간을 유한할 수 없으니까 좀 웃긴 하지만 어쨌든 편의상 이렇게 그리면 이 두 개의 벡터 공간이 같지는 않겠지만 차원이 같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또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여기 있는 어떤 벡터 X를 생각해요. 그럼 여기에 어떤 Y가 대응된다는 거예요. 또 여기에 어떤 벡터 Z1을 생각해요. 그럼 여기 어떤 벡터 Y1이 대응하고 여기 어떤 벡터 Z2가 있으면 여기에 어떤 벡터 Y2가 대응하고 Z1, Z2가 얘네 둘이 서로 독립이면 얘네들도 서로 독립이고 그래서 요 ND와 요 VW의 교집합 사이의 원소들 사이에 1대1 대응 관계가 독립성을 유지한 채 성립한다는 걸 보이면 돼요. 자, 그걸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벡터 하나 X를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Y가 대응한다는 얘기예요. 자, ND에 있는 벡터를 X라고 하면 뭐 당연히 DX가 0이라는 관계를 만족하죠. D는 이렇고요. 그래서 X가 ND에 있다면 DX는 0이에요. 그걸 이렇게 다시 쓴 거죠. 내가 요 X라는 벡터는 그 A의 컬럼수만큼에 있는 A의 컬럼수 더하기 B의 컬럼수만큼의 요소로 구성된 벡터인 거죠. 그래서 X 중에 A의 컬럼수에 해당하는 것들만 앞에 놓은 걸 X1이라고 하고 뒤에 걸 X2라고 하면 그래서 X를 이렇게 둘로 나누면 그래서 이렇게 쓰면 요 DX는 0이라는 식은
ax1 더하기 bx2가 0이다라는 식으로 바뀌겠죠. 바뀐다기보다 그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요거를 y라고 부르면 요건 마이너스 y가 되겠네. 그렇죠?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그래서 내가 ax1을 y라고 부르면 bx2는 마이너스 y고, 따라서 b 마이너스 x2가 또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x가 하나 주어지면 x에 대응하는 원소 y가 하나 있는데, 원소를 x에 대응하는 벡터 y가 하나 있는데, y는 ax1 꼴로 표시되기도 하고 b-x2 꼴로 표시되기도 해요. y는 ax이면서 y가 ax 되는 x1이 있기도 하고 y가 bx 되는 x2가 있기도 해요. 말 잘못했네. y가 ax가 되는 x가 있는데 그 x는 x1이고 y가 bx가 되는 x가 있는데 그 x는 x2, 마이너스 x2인 거죠. 그러니까 y는 A의 레인지 스페이스 안에도 있고 B의 레인지 스페이스 안에도 있는 거예요. 둘 다에 있으니까 교집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x 하나에 대해서 여기 있는 y가 유일하게 대응되는 거죠. ND에 있는 x에 대해서 v와 w의 교집합에 있는 y가 1대1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것이 대응되고 이거에 대해서 이것이 대응되고 얘네들이 독립이면 얘네들도 독립이고 하는 이야기. 또 이 둘의 합에 대해서는 이 둘의 합이 대응하고 여기에다가 a 곱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다 a 곱한 게 대응하고 이렇게 벡터 에디션,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까지 다 유지가 되는 대응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독립성까지 유지가 돼요. Z1하고 Z2가 독립인데 Y1하고 Y2가 독립이 아니는 일은 생길 수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은 여러분이 확인하세요. 지금 나는 그냥 여기 있는 벡터 X와 여기 있는 벡터 Y 사이에 1대1 대응 관계가 성립한다는 이야기까지만 했고 여기 나와 있는 건 여러분이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확인하고 나면 이제 이 벡터 공간과 이 벡터 공간은 차원이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D의 널 스페이스 차원이 V와 W의 교집합의 차원과 같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 요거를 확인하므로 이제 합의 차원은 각각의 차원 빼기 교집합의 차원이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결국 이거 가지고 한 거죠. V의 베이시스로 구성된 집합 P고 W의 베이시스 로 구성된 집합이. 그러면 V의 베이시스가 P고, 그러니까 V의 베이시스 벡터로 구성된 벡터의 집합, 즉 V의 베이시스가 P고, W의 베이시스가 Q면 PQ 사이에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이야기랑 마찬가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합의 차원은 각각의 차원 더한 다음에 교집합의 차원을 빼면 된다는 거죠. 당연히 얘가 벡터 공간이 아니거나 얘가 벡터 공간이 아니면 디멘전이라는 기호를 붙일 수 없겠죠. 이것도 벡터 공간이고 이것도 벡터 공간인 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고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벡터 공간의 합의 차원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만약에 요거의 차원이 0이면 합의 차원은 그냥 각각의 차원의 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어떤 벡터 공간의 차원이 0이다? 그 안에 독립 벡터가 하나도 없다? 제로 벡터만을 포함하는 집합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V와 W의 교집합이 제로 벡터만을 포함하는 벡터일 때 이것 따지기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V에 있는 벡터들과 W에 있는 벡터들이 서로 독립이란 얘기죠. V의 베이스 벡터 다 모은 거 A의 컬럼들이죠. W의 베이스 벡터 다 모은 거 B의 컬럼들. 그렇게 해서 구한 요 D라는 행렬이 또 풀 컬럼 랭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인데 만약에 요것이 0이어서 V와 W의 교집합이 제로 벡터만을 포함하는 집합이면 결국 V에 있는 원소들과 W에 있는 원소들이 독립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이런 상황입니다. V하고 W의
교집합이 제로 벡터만을 포함한. 그랬을 때 요 V하고 W의 교집합의 차원이 0이다라는 걸 특별히 강조하려고 앞에서와는 그래서 기호에 동그라미 붙여요. 그래서 V에 있는 벡터들과 W에 있는 벡터들이 서로 직교할 때 또는 같은 얘기지만 V와 W의 교집합이 제로 벡터만을 공유할 때 그때 그런 경우의 합을 그런 상황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하기에다가 동그라미 표시까지 해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썸이라고 하지 않고 다이렉트 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다이렉트 썸은 썸의 개념이 다른 게 아니라 썸의 대상 사이에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흥미로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자, V 더하기 W에 X라고 합시다. X가 V 더하기 W의 원소란 얘기는 X를 스몰 v 더하기 스몰 w 꼴로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스몰 v하고 스몰 w는 물론 당연히 각각 여기 있는 거고 라지 v와 라지 w 있는 거죠. 자, 여기 있는 x를 일반적으로 v하고 w의 합에 x가 있으면 그런 x를 v에 있는 스몰 v와 w에 있는 스몰 w의 합으로 표시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유일하지 않아요. 마치 1 더하기 3이나 2 더하기 2나 둘 다 4인 것처럼.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v 더하기 w 안에 있는 원소를 각각의 원소의 합으로 표시하는 방법은 유일하지 않은데 v하고 w가 서로 독립이어서 잘못 얘기했죠. 틀린 얘기는 아닌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V하고 W의 교집합이 제로 벡터만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즉 이렇게 표시할 때는 X를 V 더하기 W로 표시하는 방법이 유일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이렉트 썸을 어떻게 정의하기도 하냐 하면 V에 있는 원소와 W에 있는 원소의 유일한 합으로 여기 있는 원소를 표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정의하기도 해요. 결국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이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만약에 기말고사 때 여러분한테 X가 여기 있으면 X는 V 더하기 W의 유일한 조합, 유일한 합으로 표시할 수 있음을 보이시오 라고 했을 때 이걸 가지고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어떻든 동일한 합입니다. 동일한 합이에요. 동일한 합인데 V하고 W가 공유하는 원소가 제로 벡터밖에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 기호를 쓴다는 얘기예요. 썸의 정의가 다른 게 아니라 썸의 대상인 V하고 W 사이에 이런 성질이 성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그걸 이제 다이렉트 썸이라고 부르는데 그 다이렉트 썸의 차원은 각각의 차원의 합이게 되죠. 왜냐하면 이게 0이니까. 이게 0이니까. 예. 자, 그런데 우리는 4개의 부분 공간 얘기하면서 직교성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2개의 벡터 공간이 직교하면 2개의 벡터 공간이 직교하면 서로 공유하는 원소는 이거밖에 없다. 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직교한다는 얘기는 V하고 W 2개의 벡터 공간이 직교한다는 얘기는 2개의 벡터 공간의 교집합이 제로 벡터만을 포함한다라는 것보다 더 강한 성질이에요. 어떻든 V하고 W가 직교하면 V하고 W가 제로 벡터만을 공유하니까 또 위에서와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V하고 W가 서로 직교할 때 V 더하기 W를 그 사실을 강조하려고 오토고널 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이렉트 썸이든 오소고널 썸이든 그냥 썸이에요. 그런데 다이렉트라는 말을 붙일 때는 대상인 VW 사이에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고, 오소고널이라는 말을 붙일 때는 대상인 V하고 W 사이에 얘보다 강한 이런 성질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어떻든 이러면 이거니까 오소고널 썸에서도 차원은 각각의 차원의 합이에요. 근데 이제 헷갈려. 다이렉트 썸과 오소고널 썸은 똑같은 개념은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구별해서 오소고널 썸에서는 앞에 이렇게 그 동그라미를 위에다 붙여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관심이 있는, 우리라는 말 써도 되나? 우리가 관심 있는 서브스페이스들이 모두 서로 직교하는 거라서 우리는 그냥 오소고널 썸을 주로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특별히 즉 이러면서 V하고 W가 직교하지 않는 경우는 별로 안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기호까지 복잡하게 구별하지 않고 그냥 똑같은 기호를 쓰겠어요. 맥락으로 다이렉트 썸인 경우와 오소고널 썸은 그냥 V하고 W가 얘만 만족하는지 아니면 얘까지 만족하는지 여러분이 보고 맥락으로 파악하면 돼요. 그래서 오소고널 썸과 다이렉트 썸 둘 다 똑같이 이런 기호로 여기서는 쓰겠다. 그리고 어떤 기호를 쓰든 원래 거랑 다르지 않아요. 대상인 라지 V와 라지 W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친절하게 보여주는 거죠. 기호로. 특히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정의란 게 아니라 이제 이 오소고널 썸까지 정의를 하고 그 오소고널 썸의 차원은 이렇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네 개의 부분 공간을 보죠. 이 네 개의 부분 공간은 지금 이제 오소고널 썸을 이야기하고 나면 오소고널 썸을 뜻하는 기호로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Rn의 부분 공간 두 개 있죠. 얘와 얘. 걔들 서로 직교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오소고널 컴플리멘트라고 했어요. Rm의 부분 공간도 두 개 있습니다. 걔들 서로 직교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오소고널 컴플리멘트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는 이제 이미 한 거고,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Rn에 있는 벡터는 서로 직교하는 두 벡터 공간 사이에 있는 원소들의 합으로 유일하게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Rm에 있는 벡터는 여기 있는 벡터와 여기 있는 벡터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Rn에 있는 임의의 벡터 x는 A 트랜스포스에 있는 벡터와 n에 있는 벡터, 여기 있는 벡터를 xr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벡터를 xr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가 유니크하다는 사실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걸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이렉트 썸에 속하는 원소는 각각에 있는 원소의 유일한 합으로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이 경우에 대해서 살피긴 할 텐데,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Rn을 이렇게 쓰고 나니까 Rn에 있는 임의의 벡터 y는 Ra에 있는 벡터와 그걸 R이라고 할게요. Na 트랜스포스에 있는 벡터 Yn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 합도 물론 유니크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우리 이제까지는 그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Rn을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근데 이제 그려놓고 내가 서로 불편하다고 했지. 왜냐하면 벡터 공간은 유한 집합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Rn을 어떻게 그리냐면, 자, 우리 이동상에서 R2가 얘를 보죠. 앞서 든 얘가 있으니까.
요 행렬 A가 있을 때 NA와 RA 트랜스포스는 둘 다, 근데 NA는 이 직선상에 있는 벡터들이고 RA 트랜스포스는 이 직선상에 있는 벡터들이고, 이 두 개의 직선은 서로 직교하고 R2는 여기 있는 벡터와 여기 있는 벡터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2차원 평면에서는 NA가 이런 직선이고 RA 트랜스포스가 이런 직선처럼 그린 거예요. 그리고 두 개 서로 직교하는 거 그렸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그림을 그려보죠. 어떻게 그리는 게 좋을까요? RN을 서로 직교하는 RA 트랜스포스와 NA로 일종의 분해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원래 위치로 옮겨다 놓고 이걸 이제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냥 여기 자, 이렇게 그리는 이유 알겠습니까? RA 트랜스포스와 NA는 두 개의 벡터 공간은 서로 직교하고 제로 벡터만을 공유하고 이게 이제 RN인 거예요. 그럼 RN에 있는 벡터는 그걸 내가 X라고 하면 여기 있는 XR과 여기 있는 XN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그림. 자, RM도 비슷하게 그리면 되겠네요. RA 트랜스포스와 잘못 얘기했죠. RA와 NA 트랜스포스는 서로 직교하고 공유하는 원소는 이것뿐이고 RM에 있는 원소를 내가 Y라고 하면 Y는 여기 있는 YR과 여기 있는 YN의 합으로 표시. 그래서 얘를 내가 RN을 RA 트랜스포스와 NA의 오토고널 썸으로 표시하고 얘는 RA와 NA 트랜스포스의 오토고널 썸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네 개로 각각 두 개씩 네 개의 펀더멘탈한 부분 공간을 정의한 건 AX라는 선형 연산자가 주어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다가 A라는 선형 연산자를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원래 A가 먼저 있었죠. 자, X를 A에 곱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요? 이런 데로 갈 수 있나요? 이런 데로 가면 안 되죠. RA로만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X에다가 A를 곱한 결과는 모두 RA로 가요. 그러니까 X에다가 A를 곱하면 1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AX. 그렇죠? 여기다 쓰면 됩니다. A를 곱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죠. 여기 다시 쓸게요. X에다가 A를 곱한다는 얘기는 X를 내가 XR 더하기 XN으로 나눠 쓸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나눠 쓰는 방법은, 이렇게 합으로 표시하는 방법은 유일하다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그런데 A가 선형 연산자니까 이렇게 되고 AXN은 XN이 NA에 있으니까 0이니까
AXI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 X에다 A를 곱하나 XR에다 A를 곱하나 마찬가지로 YR로 가요. 왜냐하면 X1에다가 요건 좀 다른 색깔로 표시할게요. XN에다가 A를 곱한 결과가 좀 이렇게 겹치지 않게 잘 표시할 수 없을까? 그냥 합시다. 0으로 가니까. 그렇죠? AXN은 0으로 가요. 그러니까 AX는 AXR과 똑같이 YR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언제 진하게 표시하겠습니다. AXY 되는 X가 있을 때 언제 그 X가 여러 X일 수 있는지, 언제 그 X가 하나뿐인지가 이 그림으로 분명히 드러나죠. NA가 비어있으면 표현이 좀 그런가? 제로 벡터만을 포함하면 이렇게 서로 다른 X를 A에 곱해서 같은 Y가 되게 할 수 없겠죠. 서로 다른 X가 A 곱해진 후에 Y가 된다는 얘기는 XR에 서로 다른 XN을 더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XN은 NA에 있고 NA에서 선택할 수 있는 벡터가 0뿐이라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존재성과 유일성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면 이런 거예요. NA는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Y에 대해서 이게 RA 트랜스포스랑 같은 경우인데 이럴 때 빨갛게 씁시다. 이럴 때 유일성이 성립하는 거예요. 존재성은 성립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있는 거 하나 선택을 하면 RA 밖에 있는 점이 RM 안에 있으니까 이런 점 선택하면 AX, Y 되는 그런 X가 없겠죠. 유일성이 성립하는 경우는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경우예요. 반면에 존재성이 성립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선택해도 Rn에서 M에서 어떤 벡터를 선택해도 다 이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얘기는 RA와 RM이 같고 NA 트랜스포스는 제로 벡터만을 포함하고 얘는 이렇게 되고 얘가 R이고 그래서 어떤 벡터를 선택을 하든 Rn에서 어떤 벡터를 선택하든 그게 다 RA 안에 있으니까 얘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얘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 동일한 XR에다가 서로 다른 XN을 더해서 만든 것도 일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상황입니까? 존재성이 성립하는 경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고 유일성이 성립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고 존재성이 성립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고
유일성이 성립하는 경우와 존재성이 성립하는 경우를 이렇게 나란히 그려놓으면 이 둘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자,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이런 그림이에요. Rn을 RA 트랜스포스와 NA의 오토고널 썸, 다이렉성으로 표시하고 Rm을 RA와 NA 트랜스포스의 오토고널 썸 또는 다이렉성으로 표시하고 나면 AX라는 선형연산자는 이렇게 그릴 수 있다 하는 거죠. X는 RA 트랜스포스에 있는 유일한 RA 트랜스포스에 있는 XR과 NA에 있는 XN의 유일한 조합으로, 유일한 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자, 이제 그러면 요 AX라는 선형 연산자가 원투원 매핑이 일반적으로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죠? NA가 이렇게 비어 있지 않으면. 자, 이런 상황 생각해 봅시다. 정의역 실수의 집합이에요. 치역 집합이지만 코도메인이 공변력이라고 하면 되나요? 뭐라고 하죠? 공역? 공역이에요. 공역은 실수의 집합이지만 치역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의 집합인 거죠. 자, 이 함수 그리면 어떻게 그립니까? 이거. 서로 다른 두 개의 x에 대해서 같은 y가 대응할 수 있죠. 원투원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역행렬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1이라면 마이너스 똑같이 1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이 함수를 이렇게 다시 그리면 어떻게 되나요? 뭘 다시 그려? 똑같이 그린 거 아닌가? 어떻게 다시 그린 거냐면 이 부분만 그린 거예요. 내 멋대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내가 정의역을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의 집합으로 좁힌 거예요. 제한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개의 함수는 같은 함수입니까? 다른 함수입니까? y는 x제곱이라는 동일한 이퀘이션으로 표현되니까 같은 함수다라고 말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함수예요. 함수의 정의가 뭐죠? 정의역이 있고 치역이 있고 정의역과 치역 사이에 대응관계로 정의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응관계가 같은 수식으로 표현된다 하더라도 정의역이 다르면 같은 함수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정의역도 같고 치역도 같고 그 둘 사이의 대응관계도 같아야 같은 함수인 거죠. 그래서 내가 정의역을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의 집합으로 좁히면 이 두 개의 함수는 당연히 같은 함수가 아니에요. 내가 이 정의역을 왜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의 집합으로 제한했을까요? 원투원 함수가 되게 하려고. 원투원 함수가 되면 그러면 역함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역을 좁혀서 원투원 함수가 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걸 여기다 적용을 해보죠. 자, AX는 NA 차원이 0보다 크면 역함수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x에 동일한 y가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마치 이 x제곱이라는 함수의 정의역을 이렇게 축소해서 역함수가 있게 만드는 것처럼 여기서도 뭔가 정의역을 축소해서 역함수가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요렇게 노란 걸 선택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AX의 정의역을 RN이 아니라 RA 트랜스포스로 제한을 해보죠. 그러면 RA 트랜스포스에서 RA로 보내는 이 선형연산은 원투원이 있겠어요? 적어도 서로 다른 x가 같은 y에 대응할 수 있지는 않겠죠. 원투원이 있을 것 같네.
원투원이 원투원 함수가 돼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 보죠. 그게 정리 3F인데, 자, 정의역을 제한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restriction이라고 표현을 해요. AX라는 함수의 정의역은 RN이었죠. 그래서 요거는 from RN to from RN 이라는 말이 빠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A의 정의역을 RN에서 RA 트랜스포스로 제한하면, 축소하면, 그러면 이제 RA 트랜스포스에서 RA 사이의 매핑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원투원이고, 그 다음에 onto라는 거는 이제 정의역, 요게 RA 전사함수라고 하나요? 전사함수. RA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AX 형태로 표현되니까 원투원이고 원투, 즉 전반사 함수여서 역함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x제곱의 정의역을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로 축소해서 원투원 n onto가 돼서 역함수가 있도록 만든, 물론 그때 역함수는 루트 x인 거죠. 모든 b에 대해서 아래에 있는 모든 b에 대해서 AX는 b가 되는 x가 유일하게 단 하나 있는 거예요. 뭐 그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에 서로 다른 XR과 XR 프라임이 모두 RA 트랜스포스인데 A를 곱해가지고 B가 된다면 AXR도 B고 AXR 프라임도 B면 여기서 이거를 빼면, 즉 AXR 마이너스 AXR 프라임은 B 빼기 B니까 0이 되겠죠. 그러니까 XR 빼기 XR 프라임은 NA에 있어요. 그런데 얘들은 RA 트랜스포스에도 있으니까 XR 빼기 XR 프라임은 여기에도 있어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데 얘네 0밖에 없죠. 그러니까 XR하고 XR 프라임은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조금 전에 별도로 그렸던 그림이에요. 어떤 부분 빼고 그린 거냐 하면 다시 보죠. RA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그린 거는 이렇게 해놓으면 가끔 어떤 혼란이 생기기도 하냐면 RA를 이렇게만 그려놓으면 RA는 여기 있거나 그냥 이거 자체가 어떻게 착각할 수 있냐면 있거나 여기 있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RA가 잘못 얘기했죠. RN 트랜스포스가 RN이 RA 트랜스포스와 NA의 다이렉트 썸인데 이렇게 착각을 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 이거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함해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X를 RNA에 있는 X를 이렇게 표시하면 얘는 당연히 RA의 트랜스포스에 있지도 않고 NA에 있지도 않을 수 있죠. 여기 있는 벡터와 여기 있는 벡터의 합으로 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RNA에 있는 X를 XR과 XN의 합으로 표시하고 여기다가 내가 A를 곱하면 어디론가 갈 텐데 이거는 XR에다가 A 곱한 거랑 같은 대로 가요. 왜냐하면 XR에다가 A를 곱하면 0으로 가니까. 그래서 앞에서 그렸던 이 그림 다시 그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림 그리고 나서 노랗게 칠하고 요 노란 것들 사이에 원투원 관계가 성립하도록 만들었죠. 이 원투원 관계가 성립하도록 만들고 나니까 역함수를 구하고 싶죠.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정의역이 이렇게 축소된 이 지역 영역과 이 영역 사이에 선형연산 A는 역함수가 있어요. 선형연산자의 선형함수의 역함수가 빈선형일 수 있겠어요? 안 될 것 같죠?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해 보세요. 선형함수의 역함수는
선형함수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범위를 이거지. 범위를 이렇게 제한해 놓고 역함수를 구해 볼게요. 그게 내가 지웠던 A 대거라는 거예요. 요건 아까 잘못 지웠네. 자, A 대거라는 건 A 대거를 이제 정의역과 정의역을 이렇게 제한해서 만든 요 함수의 역함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함수가 선형이면 역함수도 선형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A를 곱해서 어디론가 왔다면 여기다가 A 대거를 대거 플러스가 아니라 대거라고 표시하는데 A 대거를 곱하면 다시 원래 걸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A 대거를 A의 역함수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A를 곱해서 1로 왔다면 여기다가 다시 A 대거를 곱하면 똑같이 XR이 돼야 되겠죠. 물론 이제 여러분은 A 대거 곱하기 A가 단위 행렬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지만 A가 직사각형 행렬이니까 일반적으로 성립하잖아요. 지금 A는 풀랭크도 아니에요. 심지어 이렇게 그렸으니까 풀랭크도 아닌 거죠. 우리가 위에서 그렸던 세 개의 그림 가운데서 지금 요 그림 맨 위에 있는 그림은 그냥 풀랭크가 아닌 경우고 유니크니스는 풀 컬럼 랭크인 경우고 맨 아래에 있는 익시스턴스는 풀 로랭크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풀 랭크일 때는 이 네 개의 펀더멘탈한 부분 공간 중에 NA가 제로 벡터만을 포함하거나 NA 트랜스포스가 제로 벡터만을 포함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경우죠. 그러니까 NA나 NA 트랜스포스가 모두 차원이 0보다 크면 풀 랭크가 아닌 거고 그러면 위에 있는 그림처럼 이 그림처럼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RA에 있는 벡터에다가 RA에 있는 벡터 이거네. RA에 있는 벡터에다가 A 대거를 곱하면 RA 트랜스포스에 있는 벡터를 이렇게 가게 만들면 좋겠어요. 그런데 A 대거는 꼭 RA에 있는 벡터에만 곱하라는 법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RM에 있는 일반적인 벡터 예컨대 이런 거에다가 A 대거를 곱하면 어떻게 되기를 기대합니까? 다시 말해서 Y가 일반적인 RM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있는 Y에다가 A 대거를 곱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기를 기대합니까? Y가 다시 한번 쓸게요. 이 이야기는 Y가 RA에 있을 때 A 대거 Y가 XR이 되게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근데 Y가 RA에 있지 않으면 자꾸 이게 나타나지? 지워야 돼. Y가 RA에 있지 않으면 예컨대 Y가 NA 트랜스포스에 있으면 왜 RA에 있지 않은 거를 NA 트랜스포스에 있다고 얘기를 할까요? RA에 있지 않는 벡터를 생각하는데 NA에 있는 벡터를 생각할까요? NA 트랜스포스에 있는 벡터와 RA에 있는 벡터의 합이 일반적인 RM에 있는 벡터니까 이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기를 기대합니까? 아무 기대 안 합니까? 이제 그림에 뭐가 있네요. NA에 있는 벡터에다가 A 대거를 곱하면 A 대거를 곱하면 0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yr 더하기 yn에다가 a 덱을 곱하면 뭐가 될까요? 물론yr은 여기 있는 거고 y는 여기 있는 거고 이 둘의 합이 그럼 얘 일로 가면 일로 가야 하지 않겠어요? 일로 가도록 해야 하지 않겠어요? 위에 있던 거랑 똑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면 빨갛게 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a 대거 yr 그래서 xr로 가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가려면 a 대거에다가 yn을 곱한 게 0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ra에 있는 y에다가 a 대거를 곱하면 xr이 되고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axr이 여기 있는 벡터니까 na 트랜스포스에 있는 y에다가 a 대거를 곱하면 0이 되게 하는 그런 a 대거를 선택하면 요것과 이것 사이에 원투원 관계가 성립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벡터들은 모두 일로 보내게 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수도 인버스의 정의예요. 수도 인버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라이트 인버스, 레프트 인버스 얘기를 할 때 라이트 인버스, 레프트 인버스 얘기할 때 잠깐 언급했던 얘기예요. 자, 라이트 인버스, 레프트 인버스 한번 떠올려 보죠. 라이트 인버스나 레프트 인버스는 모두 풀 랭크일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풀 로 랭크일 때 라이트 인버스가 존재하고 유일하지 않아요. 풀 컬럼 랭크일 때 레프트 인버스가 존재하고 유일하지 않아요. 풀 로 랭크이면서 풀 컬럼 랭크인 경우는 정사각형 행렬인 경우 그럴 때는 라이트 인버스가 레프트 인버스가 공교롭게도 동일하고 유일해져요. 어떻든 정사각형 행렬이 아니면 풀랭크일 때만 유일하지 않은 인버스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어쨌든 정사각형 행렬의 인버스든 뚱뚱한 행렬의 라이트 인버스든 날씬한 행렬의 레프트 인버스든 모두 풀랭크일 때만 존재해요. 그런데 지금 막 이야기한 수도 인버스는 임의의 행렬에 대해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 만족되고 이런 식이 만족되는 A 대거가 있을 테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말로 있는지에 관한 질문은 한번 해야 돼요. 나는 여기서 그냥 RA 트랜스포스와 RA 사이에 1대1 대응 관계가 성립하니까 역함수 있을 거다 라는 거 확인했죠. 그런데 그 역함수 중에서 YR에 곱하면 0이 되는 게 정말 있을 건지 있다면 하나밖에 없는 건지 그건 여러분이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여기선 하지 않고 그냥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만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는 A 대거가 정말 있는지 그리고 하나뿐인지는 여기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만족하는 A 대거는 A 트랜스포스랑 생긴다가 같겠죠. A 대거가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일 수 있어요.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도 인버스예요. 수도 인버스는 어떤 행렬이 주어지든 항상 유일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풀랭크가 아니어도.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 라이트 인버스, 레프트 인버스의 이해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A가 풀 로 랭크면 뚱뚱한 행렬의 모든 행이 독립이면 AA 트랜스포스 역행렬이 있다는 걸 3장에서 보일 거라고 했어요. 또 A의 컬럼이 모두 독립이면 A 트랜스포스 A 역행렬이 있다는 사실을 또 3장에서 보일 거라고 했는데 아직 3장에서 지금 3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안 보인 거예요. 이제 그거를 하고 나서 이런 식의 행렬을 구성을 하면 얘가 바로 라이트 인버스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런 행렬을 구성을 하면 오른쪽에 A 곱하면 단위 행렬 되는 거 보이니까 얘가 레프트 인버스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그때 구한 요 풀 로랭크 행렬의 요 라이트 인버스가 바로 A의 수도 인버스고, 요 인버스인 이것이 A의 요 행렬의 또 레프트 인버스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지금 이런 A 제거가 왜 일반적으로 존재하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런 경우 얘가 이걸 만족한다는 거, 또 이런 경우 얘가 이걸 만족한다는 건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내가 수도 인버스의 정의를 주고, 그리고 어떤 행렬의 수도 인버스를 확인하시오라고 하는 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수도 인버스를 찾으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얘가 얘의 수도 인버스임을 확인하시오라고 하면 정의를 아니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런 경우에 수도 인버스고 얘가 이런 경우에 수도 인버스다라는 건 정의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대로 하지 않은 건 이런 수도 인버스의 정의가 대거가 왜 임의의 행렬 A에 대해서 유일하게 존재하는지를 여기서 직접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지 않았고 무엇을 했는지 기억을 하자고 했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걸로 이제 직교성이라는 개념까지 생각해서 AX라는 선형 연산의 구조랄까, 작동 방식이랄까, 뭐 이런 거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2장에서 단순히 그 거리 따지지 않은 상태에서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급기야 수도 인버스라는 것을 정의하기까지에 이른 거죠. 예, 이제 준비 다 끝났습니다. 3장이 뭐 하는 장이라고 그랬죠? AX와 Y 사이의 거리를 가장 작게 하는 X 찾는 문제. 그래서 거리 정의한 거죠. 이제 모든 준비 다 끝났고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보자. 예, 일단 1차원 공간에 있는 벡터를 생각을 해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이거를 가장 작게 하는 X 찾는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A가 스칼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웃기는 얘기지. 잘못 얘기했죠. A가 스칼라가 아니고 X가 스칼라인 경우에요. A가 그냥 이런 n×1 벡터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컬럼이 하나뿐인 거죠. 그 경우 먼저 풀어보자는 거예요. 별게 아니라 AX표로 표시된 벡터는 모두 여기 AX꼴로 표시된 벡터들이 모두 이 직선 위에 있고, 그런데 B가 이 직선 위에 있지 않아요. B가 이 직선 위에 있지 않으면 당연히 AX는 B 되는 X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AX꼴로 표시되는 bek타 중에서 요 B라고 할까요? B랑 제일 가까운 걸 찾는 문제를 푼다면 어떻게 풀 거냐 하면 어떻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AX B랑 제일 가까운 걸 찾아요. 내가 B라고 놓을게요. AX 요 파란 직선 위에 있는 벡터 가운데 B랑 제일 가까운 걸 P라고 놓는다. 이야기를 다시 하면 B 빼기 AX 보다 항상 모든 X에 대해서 작거나 같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X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처럼 B 빼기 AX는 B 빼기 P보다 거리가 더 길죠. 또 AX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B 빼기 AX는 이거고 역시 얘보다 길죠. 그래서 AX
꼴로 표시된 벡터 가운데 B랑 제일 가까운 것을 찾고 그것을 그림에서처럼 P라고 놓으면 찾고 그걸 P라고 놓으면 그 P도 물론 요 직선 위에 있으니까 감마 곱하기 A 꼴일 거예요. 감마 곱하기. 그러면 바로 이 감마가 이 문제의 답인 거예요. AX와 B 사이의 거리를 가장 작게 하는 게 바로 감마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X니까. 요거 일반적인 X랑 좀 다른 식으로 하니까 X바라고 하면. 그래서 AX 빼기 B의 크기를 가장 작게 하는 X를 찾는 문제는 AX 꼴로 표시된 벡터 가운데 B랑 제일 가까운 걸 찾고 그걸 P라고 하면 P가 AX가 되는 X를 찾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림 보면 어떻게 알 수 있죠? 요 직선과 B-P가 서로 직교하죠. 그래서 B-P가 B-P가 모든 X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찾으려고 하는 X는 헷갈리니까 지금 X는 스칼라니까 순서가 바꿔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KA 모든 K에 대해서 항상 이런 직교성을 만족을 하는지 확인하면 돼요. 여러분이 할 것은 요 그림에서 B-P와 KA가 직교할 때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면 돼요. 지금 그림 보면 그러네요 라고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림 가지고 내가 B-P가 K라는 식으로 쓰면 요 K1A, K2A, B-P는 B-K1A보다 거리가 작고 또 B-P의 크기는 B-K2A보다 K2A의 크기보다 작거나 같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B-P와 KA가 직교한다는 사실에서 항상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성립하면 다시 말해서 이것이 성립한다는 사실, 이것이 성립하도록 하는 P를 찾는 게 AX꼴로 표시된 벡터 가운데 정말로 B랑 제일 가까운 건지 이거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그림이 여기 있어서 그렸는데 이 얘기는 뭐 별게 아닌 거죠. 그냥 내적에 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야기고 그냥 넘어가죠. 그래서 바로 그거 풀겠습니다. 자, 지금 P도 당연히 이 직선 위에 있어요. P도 당연히 이 직선 위에 있어요. 내가 그 P를 감마 곱하기 A라고 놨어요. 그 감마를 찾는 거예요. 이런 감마를 잘 찾고 나면 이걸 만족하도록 하는 감마를 찾고 나면 이게 성립해서 정말로 여기 있는 벡터 가운데 B랑 제일 가까운 자, 이거 기억합시다. B-P가 KA랑 직교해요. B-K가 KA랑 직교해요. B-K가 KA랑 직교한다는 거는 B-P가 A랑 직교한다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K에 대해서 당연한 거 아닌가요? KA에다 B-P가 KA랑 직교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얘기인데 이 이야기는 뭐 P가 0이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P 0인 경우 빼고 생각하면 당연히 즉 B-P가 A랑 직교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도 감마 곱하기 A 꼴이니까 이제 B 마이너스 P 트랜스포스 A가 0이다라는 이야기나 A 트랜스포스 B 마이너스 P가 0이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고 이제 여기서 A 트랜스포스 B는 A 트랜스포스 P가 되고 P를 감마 곱하기 A라고 놨으니까 A 트랜스포스 P는 이렇게 되고 따라서 감마를 그냥 바로 얘로 나눈 형태로 구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감마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P가 바로 여기 있는 벡터 가운데 P랑 제일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걔를 뭐라고 부르냐면 프로젝션이라고 불러요. 왜 프로젝션입니까? 이렇게 프로젝션 시킨 거니까. 여기다 다시 그리면 A가 이 방향이고 B가 이 방향이면 이렇게 프로젝션 시킨 결과 이게 P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이 확인해 보자고 했죠. 이건 여러분이 확인해 본다고 했어요. 이 그림에서 이런 프로젝션 관계에서 이 프로젝션 관계 다시 말하면 이걸 만족하는 P를 찾은 게 이거고요. 이걸 만족하는 P를 찾고 나면 정말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 직선에 있는 벡터 가운데 B랑 제일 가까운 걸 찾은 건지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프로젝션을 찾았습니다. 1차원 공간으로 프로젝션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프로젝션은 이런 의미를 띈다고 했습니다. 자, 이 프로젝션 한 것을 이렇게 바꿔 써볼게요. 지금 A가 그냥 벡터니까 A 트랜스포스 B는 스칼라예요. 스칼라니까 순서 바꿀 수 있는 거죠. A 트랜스포스 분모 그냥 두고 A를 먼저 쓰고 A 트랜스포스 B 꼴로 A 트랜스포스 B가 스칼라니까 A 뒤로 옮길 수 있죠. 이렇게 쓰고 나서 결합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쓰면 바로 같은 식을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지저분하네. 자, 이렇게 썼을 때는 P가 A랑 같은 방향의 벡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 동일한 식인데 이렇게 썼을 때는 느낌이 어떤가요? 그럼 P는 B에다가 행렬을 곱해서 얻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냥 단순히 순서 바꿔서 그냥 순서를 바꿔 써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 순서를 바꿔서 모든 일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쓴 이유는 프로젝션 오퍼레이션이 선형연산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B를 A라는 벡터가 생성하는 공간으로 프로젝션 시키는 것은 B에다가 이런 행렬을 곱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행렬을 내가 빅 P라고 놓으면 프로젝션 스몰 P는 B에다가 프로젝션 연산자는 선형이다. 선형 연산이다.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볼까요? 이 선형 연산 행렬 P가 일단 P 트랜스포스 P는 P예요. 보입니까? 대칭입니다. 그렇죠? 대칭 행렬이에요. 그 다음에 P제곱이 또 P예요. 확인해 보세요. 근데 P제곱이 P라는 것을 확인해 보지 않더라도 수식으로 확인해 보지 않더라도 P제곱은 P일 것 같아요. 자, P를 한번 곱하면 어떻게 되죠? P에다가 P를 곱하면 1로 오죠. 그래서 P를 한번 곱하면 이 평면 위에 있어요. 이 직선 위에 있어요. 이미 어떤 직선 위에 있는 벡터를 그 직선으로 프로젝션 시키면 똑같은 거죠. 그렇죠? 한번 프로젝션 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프로젝션 시켜도 마찬가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젝션은 2번 이상 시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래도 프로젝션은 2번 하나, 1번 하나, 3번 하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프로젝션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수식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1번과 2번이 일반적인 프로젝션 오퍼레이터가 만족하는 성질이다라는 것을
뒤에서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프로젝션 연산자가 만족하는 성질은 당연히 이 경우에도 만족해요. 이건 지금 특수한 상황이에요. 어떤 특수한 상황입니까? 1차원 공간으로 프로젝션 시키는 거죠. 요 세 번째 이야기가 바로 요 특수한 환경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 P의 랭크를 따지면 랭크가 항상 1이에요. 프로젝션 행렬은 프로젝션이 1차원 공간으로 하는 것을 뜻한다면 그 프로젝션 행렬의 랭크는 바로 1이다. 차원 1과 같다. 라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할까요? 그럴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근데 일단 얘가 왜 랭크가 1인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걸 내적한다고 했죠. 스칼라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건 뭡니까? 컬럼 벡터에다 로 벡터를 곱하는 거니까 행렬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컬럼 벡터에다 로 벡터를 곱해서 만든 행렬은 항상 랭크가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얘도 그런 것 중에 하나니까 얘도 그런 것 중에 하나니까 얘의 랭크도 1이겠죠. 그래서 이거의 랭크가 왜 1인지를 좀 더 일반적으로 설명한 게 이거예요. 이런 컬럼 벡터와 이런 컬럼 벡터 가지고 이렇게 행렬을 만들면 그 행렬의 랭크는 항상 1이다. 그냥 n이 3인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뭐 더 쉽게 볼 수 있는데 XY 트랜스포스는 이렇게 생겨요. 컬럼들을 보면 모두 여기다가 상수 곱한 거예요. 얘는 여기다가 x1 곱한 거고, 잘못 얘기했죠? y1 곱한 거고, 얘는 여기다가 y2 곱한 거고, 얘는 여기다가 y3 곱한 거예요. 또 여기다가 어떤 상수 곱한 거예요. 여기다 x1 곱한 게 이거고, 여기다 x2 곱한 게 이거고, 여기다 x3 곱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인 행회수나 독립인 열애수가 모두 1인 거죠. 당연하죠. 독립인 이 행렬의 열은 모두 요 벡터들의 조합이에요. 요 행렬의 행은 모두 y 트랜스포스들의 조합이에요. 그 독립인 게 하나뿐인 거죠. 그래서 컬럼 벡터 곱하기 로 벡터는 컬럼 벡터, 로 벡터 각각 어떻든 상관없이 항상 랭크는 1이다. 물론 x나 y나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0인 거니까. 그래서 x 트랜스포스 y를 하건 xy 트랜스포스를 하건 기본적으로 둘 다 0이 아닌 경우를 따져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xy 트랜스포스 꼴로 생긴 행렬의 랭크는 항상 1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까 요 1차원 공간으로 프로젝션 시키는 프로젝션 행렬 P의 랭크가 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한 얘기 1차원 공간으로 어떤 벡터 B를 프로젝션 시킨 결과는 어떤 행렬을 곱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즉 선행연산이고, 그 행렬이 만족하는 성질은 1번, 2번, 3번이었는데 3번은 요 1차원 공간으로 프로젝션 시킨다는 사실 때문에 나온 거고, 1, 2번은 일반적으로 그러하다는 것을 뒤에서 보일 거예요. 자, 이제 정말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으로 가죠. 자, 이제 1차원 평면이 아니고 1차원 공간이 아니고 일반적인 n차원 공간으로 프로젝션 시키는 문제를 다음 시간에 풀어보죠. 이제 문제의 의미만 지금 얘기를 해보면, 자, 여기 있는 얘기인데, ax 빼기 b의 크기를 가장 작게 하는 x 찾는 문제예요. 그럼 그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얘기했죠. 3장 시작할 때부터. 자, 이제 ax가 p가 되는 x를 찾을 거예요. 잘못 얘기죠. P는 당연히 A의 레인지 스페이스 안에 있어요. 그럼 AXP 되는 X는 있는 거죠. 내가 찾으려고 하는 P는 어떤 P냐 하면 B-P의 크기가 B-AX의 임의의 x에 대해서 B-AX의 크기보다 B-P의 크기가 그러니까 B-P의 크기보다 항상 B-AX 크기가 더 크거나 같아요. 이런 것을 만족하는 이런 걸 만족하는 P를 찾고 나서
찾고 나서 AXP 되는 X를 찾으면 바로 그 X가 이것의 답이란 얘기예요. AX꼴로 표시되는 X 중에서 B랑 가장 가까운 거를 P라고 놓고 그 P가 AX가 되게 하는 X를 찾으면 그게 바로 AX와 B의 사이의 거리를 가장 작게 하는 X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간단히 본 것은 A가 컬럼 벡터고 X가 스칼라인 경우 A가 컬럼이 2개 있는 행렬이면 이 그림처럼 그릴 수 있겠죠. A가 컬럼이 N개 있으면 그림은 그리기 어렵지만 개념은 그대로 적용이 될 테고요. 이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하면 이제 3장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겠죠. 마치겠습니다.